2026년 한국 경제는 다시 한번 시험대 위에 올랐다. 겉으로 보이는 수치는 아직 완전한 위기를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의 공기는 분명 달라졌다. 환율은 하루에도 수십 원씩 출렁이고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눈에 띄게 늘어났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얼어붙은 채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세 가지 축, 즉 환율, 부채, 부동산이 동시에 흔들릴 때 경제는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구조적 압박에 직면한다. 문제는 이 세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이는 물가 전반을 자극한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는 쉽게 내리기 어렵다. 금리가 높은 상태가 길어질수록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누적된다. 부채가 많은 경제일수록 금리의 영향은 증폭된다. 그리고 그 충격은 부동산 시장으로 전이된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자산 시장은 금리와 유동성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평범한 직장인에게 이 변화는 숫자가 아닌 체감으로 다가온다. 월급은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대출 이자는 늘고 전세 보증금과 주택 가격은 방향성을 잃는다. 자영업자는 소비 둔화를 먼저 느낀다. 매출은 줄고 비용은 오른다. 기업은 채용을 미루고 투자를 보류한다. 그렇게 경제의 긴장은 서서히 일상 속으로 스며든다. 2026년의 위기는 단일 변수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긴축의 여파, 높은 부채 구조, 그리고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가 동시에 맞물리며 복합적인 압박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 우리는 단순한 경기 사이클의 한 구간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구조 전환의 초입에 서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환율, 부채, 부동산이라는 세 축을 차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위기의 징후는 언제나 숫자보다 먼저 분위기로 감지된다. 외환 시장에서 원화의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하면 기업의 재무 담당자들은 가장 먼저 환해지 비율을 점검한다.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를 가능성, 달러 결제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계산하기 시작한다. 그 변화는 곧 생산 단가로 그리고 소비자 가격으로 이어진다. 아직 물가지표가 급등하지 않았더라도 기업의 원가 구조는 이미 압박을 받는다. 가계부채의 흐름도 중요한 신호다. 총량이 크게 줄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이자 부담은 자연스럽게 확대된다. 특히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대출 구조에서는 금리의 작은 변화도 상환 부담을 빠르게 늘린다.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고 일부 취약 차주에서 상환 유예 요청이 증가하는 모습은 초기 경고음에 가깝다. 위기는 한순간에 폭발하기보다 이렇게 서서히 균열을 넓혀간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먼저 줄어든다. 가격은 겉으로 안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수와 매도 간의 기대 차이가 커지며 시장이 멈춘 상태에 가까워진다. 거래 절벽은 건설사의 현금 흐름을 압박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긴장을 높인다.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이는 다시 시장 유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 모든 징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환율 상승은 물가와 금리를 통해 부채 부담을 자극하고 금리 부담은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 부동산의 위축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에 영향을 준다. 아직은 부분적인 조정처럼 보이지만 세 축이 동시에 흔들릴 때 그 파장은 훨씬 커질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이 충격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구조적인 메커니즘을 보다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경제 충격은 단일 경로로 움직이지 않는다. 환율, 금리, 자산 가격은 서로를 증폭시키는 연결고리로 작동한다.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이는 소비자 물가를 자극한다. 물가가 목표 수준을 웃돌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쉽게 낮출 수 없다. 금리가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부채 부담이 커지고 소비와 투자는 자연스럽게 위축된다. 이 과정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기대와 심리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다. 부채 구조가 취약할수록 충격은 빠르게 확대된다. 한국은 가계와 기업 모두 부채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많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흔들리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 회수 압박이 커지고 이는 다시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유동성 축소는 가격 조정을 심화시키고 그 결과는 다시 심리 위축으로 이어진다.
이 구조는 악순환이라는 단어로 단순화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합적이다. 기업은 환율 변동에 대비해 가격을 조정하고 가게는 소비를 줄이며 현금 비중을 늘린다. 금융기관은 위험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각 주체의 합리적인 선택이 모이면 전체 경제에서는 긴축 효과가 확대된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동시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성장 동력은 둔화된다. 개인의 삶에서는 이 메커니즘이 더 직접적으로 체감된다. 대출 상환액이 늘어나면 소비 계획이 수정되고 주택 매수나 창업과 같은 장기 결정은 미뤄진다. 기업이 채용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면 청년층의 취업 기회는 줄어든다. 경제 충격의 작동 원리는 결국 일상의 선택을 바꾸는 힘으로 나타난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복합 충격이 해외에서는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글로벌 사례를 통해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 충격은 단일 경로로 움직이지 않는다. 환율, 금리, 자산 가격은 서로를 증폭시키는 연결고리로 작동한다.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이는 소비자 물가를 자극한다. 물가가 목표 수준을 웃돌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쉽게 낮출 수 없다. 금리가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부채 부담이 커지고 소비와 투자는 자연스럽게 위축된다. 이 과정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기대와 심리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다. 부채 구조가 취약할수록 충격은 빠르게 확대된다. 한국은 가계와 기업 모두 부채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많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흔들리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 회수 압박이 커지고 이는 다시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유동성 축소는 가격 조정을 심화시키고 그 결과는 다시 심리 위축으로 이어진다. 이 구조는 악순환이라는 단어로 단순화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합적이다. 기업은 환율 변동에 대비해 가격을 조정하고 가게는 소비를 줄이며 현금 비중을 늘린다. 금융기관은 위험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각 주체의 합리적인 선택이 모이면 전체 경제에서는 긴축 효과가 확대된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동시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성장 동력은 둔화된다. 개인의 삶에서는 이 메커니즘이 더 직접적으로 체감된다. 대출 상환액이 늘어나면 소비 계획이 수정되고 주택 매수나 창업과 같은 장기 결정은 미뤄진다. 기업이 채용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면 청년층의 취업 기회는 줄어든다. 경제 충격의 작동 원리는 결국 일상의 선택을 바꾸는 힘으로 나타난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복합 충격이 해외에서는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글로벌 사례를 통해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복합 충격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과거 여러 국가가 환율, 부채, 자산 시장의 동시 압박을 경험했다. 1990년대 후반 아시아 외환 위기 당시 일부 국가는 단기간의 자본 유출과 통화 약세가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주택가격 하락이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을 훼손하며 실물 경제 침체로 확산되었다. 각각의 배경은 달랐지만 공통점은 분명했다. 과도한 레버리지와 외부 충격이 결합할 때 조정은 빠르고 깊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신흥국에서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며 통화가치 하락과 외채 부담이 확대되는 사례도 있었다. 자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 달러 표시 부채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이는 기업 투자 축소와 소비 위축으로 연결된다.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게 되고 시장의 유동성은 더 줄어든다. 물론 모든 나라가 같은 경로를 밟는 것은 아니다.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고 금융 시스템의 자본 건전성이 높은 경우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있다. 정책 대응의 속도와 신뢰도 또한 중요한 변수다. 시장은 숫자뿐 아니라 정부와 중앙은행의 메시지를 평가한다.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은 불확실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글로벌 사례는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우리는 과거의 위기를 통해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부채 구조와 자산 시장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현실에서 외부 충격이 장기화될 경우 어떤 경로로 전개될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제 시선을 다시 한국으로 돌려 이러한 국제 환경이 국내 경제에 어떤 구체적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차례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균형이 핵심이다. 물가 안정과 경기 방어라는 두 목표는 때로 충돌한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외환 시장 안정 조치가 필요할 수 있고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가 커질 경우 유동성 지원 장치가 가동될 수 있다.
동시에 과도한 부채 확대를 막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도 유지해야 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대응은 또 다른 불균형을 만들 수 있다. 재정정책 역시 선택의 문제가. 경기 둔화를 완화하기 위해 지출을 늘리면 단기적인 방어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 장기적인 재정 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집중할지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 미래산업 투자, 취약계층 지원, 금융안정장치 강화 등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다. 개인에게는 보다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현금 흐름을 점검해야 한다.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을 구분하고 최소 6개월 이상의 비상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부채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고금리 변동대출의 비중을 낮추고 상환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셋째, 자산 배분을 분산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한 자산군에 집중된 구조는 변동성 확대기에 취약하다. 2026년의 한국 경제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위기는 동시에 구조를 점검하고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정보에 기반한 판단이다. 변화의 신호를 읽고 준비된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위기는 관리 가능한 리스크가 된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흐름을 이해하고 과도한 낙관이나 비관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환율, 부채, 부동산과 관련된 핵심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을 계속해서 다룰 예정이다. 변화의 시대일수록 정확한 정보가 가장 큰 자산이 된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다음 분석도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